아버지, 제발 이 빌어먹을 땀 냄새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다 제 결혼까지 망칠 셈이에요. 귓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쇠붙이 긁는 소리가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이어 마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는 듯한 젊은 남자의 외침이 제 귀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제 귀에는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아들의 그 싸늘한 외침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늙은 가슴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를 세상의 전부라 말하며 자라온 아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 며느리감의 친척들 앞에서 제 뺨에 차가운 침을 뱉는 듯한 언사를 퍼부으며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힘없이 끌려나와 바닥에 나뒹구는 제 위로 아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산산조각난 제 손목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손에 밴 이 기름 냄새가, 널 키워낸 이 냄새가 그렇게도 상스럽고 죽을 죄였을까? 귓속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그 순간 아들이 제게 가한 충격으로 힘없이 고꾸라지는 저의 늙은 몸이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혔습니다. 동시에 제가 평생 지니고 다녔던 낡은 손목 시계가 쨍그랑하고 산산이 부서지는 차가운 파편 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제 위로 거대하게 드리워진 아들의 그림자는 마치 저를 짓누르는 괴물처럼 저의 존재를 덮쳤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손목 시계의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 스스로에게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손에 깊이 밴 이 기름 냄새가 평생 너 하나 키워내려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쇠를 만져온 이 땀 냄새가 그렇게도 추하고 가토록 죽을 죄였을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온몸으로 바친 헌신은 죄가 아니었기에 응당 벌은 내가 아니라 그 불효한 자식이 받아야 마땅하다는 차가운 진실이 제 영혼을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술이 굳게 닫히며 늙은 목소리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오직 아들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음성으로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지. 내가 경멸한 이 늙고 초라한 아비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천벌을 말이다. 이 이야기에 펼쳐지는 한 남자의 끝나지 않는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듯 냉혹한 다짐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순간 귓가를 스치는 잔잔한 바람 소리가 마치 아련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끔찍한 밤이 오기 전까지 제 인생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박성준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제게 이토록 참혹한 지옥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 그 낙차가 제 늙은 가슴을 더욱 산산조각 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제 낡은 작업실의 공기는 축축하고 기름 비릿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에 코를 막았지만 저는 그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제 청춘과 눈물을 바친 곳, 제 아들 박성준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니까요. 제 작업대 위에는 밤새도록 닦아낸 오래된 공구들이 은빛을 반짝이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쇠붙이에 손을 담가 가장 예민한 부품들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철컹철컹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작업실은 제게 살아있는 심장과 같았습니다. 정확한 각도와 굳건한 정신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제 온몸으로 배웠죠. 손톱 밑에 새까맣게 박힌 때와 기름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제 몸에 밴 기계 기름 냄새는 독한 비누로 문질러도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젊을 적에는 그 냄새가 창피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준이가 태어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남들 앞에 꼴리지 않게 키워낼 수만 있다면 온몸에 기름때를 갑옷처럼 두른들 무슨 상관이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제 희생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공장 김 사장의 목소리가 뜨거운 캔커피 향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현수 형님, 오늘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뭔 좋은 일 있나? 그의 말에는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질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준이 사돈댁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지. 김 사장은 듣기 좋은 추임새를 넣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그 똑똑한 아들 장가 한번 잘 가더니 우리 현수 형님 호강할 날만 남았네. 사돈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 말에 제 어깨는 으쓱 올라갔습니다. 말도 마라. 아버님이 큰 병원 원장님이시고 우리 며느리감도 의사란다. 그런 댁에서 우리 성준이를 사위로 맞았으니 내가 이만하면 아들 농사 잘 지은 거 맞지?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제게는 그 어떤 상장보다 더 큰 영광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공장장이었다고 손가락질 받던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준이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 작업복 냄새 때문인지 울상을 지으며 말했었죠. 아버지, 친구들이 아버지한테서 자꾸 이상한 냄새 난대. 나 창피해. 어린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창피했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하지만 성준아 잘 들어봐.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이 멋진 책가방, 신고 있는 깨끗한 운동화, 그리고 매일 먹는 따뜻한 밥과 간식. 그 모든 게 아버지 작업복에 밴 이 냄새에서 나오는 거란다. 아버지가 이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돈을 벌어야 우리 아들 앞으로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수 있어.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속 깊은 아들은 그 뒤로 다시는 냄새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국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보란 듯이 서울에 있는 최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박힌 박성준 세 글자를 확인하던 날 저는 공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주변 공장 동료들이 공장 문 닫고 아들이랑 자축이라도 하라며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일을 하루 쉬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아내들 며느리감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제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물론 결혼식 날 화려한 예식장에서 값비싼 옷을 차려 입은 사돈 사람들 틈에서 제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구석에서 그저 묵묵히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멋지게 서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번듯한 신랑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내 자식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손부터 깨끗이 씻고 어제 저녁 큰맘 먹고 준비한 난초 분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공들여 키운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분재였습니다. 마치 결혼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겨주는 심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마른 행주로 잎새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싱싱하게 빛나는 잎들이 제 눈에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귀한 집 사돈께서 이걸 보시면 우리 성준이 키운 아비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겠지.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공장장이었지만 자식 하나는 귀하게 키웠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이 난초는 단순한 분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어 넘기고 유일하게 가진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주름진 남자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성준이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겠지.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늦지 마세요. 그리고 온몸에서 땀 냄새 풍기면서 오지 마시고요. 아시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이 아버지가 눈치가 없냐? 우리 아들 기죽일 일 있나? 걱정 말고 먼저 가 있어라.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곱게 다듬은 난초 분재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잡아놓았다는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은 어떤 곳일까? 우리 사돈 내외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 아들은 또 얼마나 늠름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줄까? 저는 그 설렘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이 아들과의 따뜻한 밥자리가 아니라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지옥의 아귀입이었다는 것을요. 문 밖의 세상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정식 집은 웬만한 양반 대갓집보다 더 으리으리한 기와를 인 채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들여다볼 수도 없다는 듯 위압적인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창호지 문 너머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입구에 선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의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분재를 든 손을 등 뒤로 쓸어 감췄습니다. 왁자지껄한 공장 바닥과는 너무도 다른 고요함이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삐걱이는 무릎을 겨우 움직여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저편에서 제 아들 성준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한숨을 쉬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들 기다리시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반가움 대신 잘별인 칼날 같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우리 아들, 아버지를 많이 기다렸어? 아들은 일단 들어가요.
장인, 장모님 기다리십니다. 라고 말하며 제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난초 분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들의 미간에 내 천자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제 온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싸늘한 등에 대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중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제 폐부를 훅 찌르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희미한 백단향 냄새,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값비싼 도자기와 이름 모를 화초, 벽에 걸린 서예 족자까지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들의 세상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잖은 풍채의 사돈들은 제가 들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잠만 만지작거리는 둔탁한 소리만 들려왔고 곱게 차려입은 사돈마님은 고상한 옷차림으로 기품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야 마땅할 제 며느리감은 제 아들 성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소 상기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자 사돈 어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낮은 헛기침 소리가 그 말을 뒤따랐습니다. 그는 짧게 예,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라고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품에 안고 온 난초 분재를 사돈들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평생 공장 바닥에서 쇠와 기름에 찌들었어도 이 난초만큼은 제 자식처럼 귀하게 가꾸고 키워낸 제 삶의 모든 자부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레 분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성준이가 귀한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이 아비가 보잘것없지만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이 난초가 오래도록 귀댁의 행복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분재를 받아드는 사돈의 손길은 다소 마지못한 듯 둔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내 아들의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구리를 툭 치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왜 대체 이런 걸?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감의 입에서 코웃음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어머님 죄송해요. 성준 씨 아버님은 이런 걸 좀 모르셔서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감의 비웃음 소리는 제 심장을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은 황급히 제 손에서 분재를 거칠게 잡아 끌어 탁자 아래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 억센 충격에 난초 화분 일부가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흙이 사방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성준아, 이건 충격과 아픔으로 일그러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제발 좀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하고 짜증과 신경질이 섞인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제 몸에서 나는 희미한 기름 냄새라도 맡은 듯 코를 찡그리며 노골적으로 비난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제 몸에 깊이 밴 아버지의 냄새를 경멸하는 가장 잔인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실 때 옷 좀 조심하시라고요. 그의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차갑게 꿰뚫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점잖게 고개를 돌리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에 담긴 경멸과
비웃음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그 모든 희생이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이었던 아들이, 제 삶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아들이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잔인한 존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낮고 뼈아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성준. 아들의 순간적인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아버지? 하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차갑고 깊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굳은 살 박인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들의 차가운 손길은 마치 멸시와 비웃음의 응집체가 되어 제 가슴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모든 감정을 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이 평생 너 하나 믿고 살았다. 너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너는 겨우 이 정도였나? 내가 그토록 아끼던 난초를, 내 심장을 이렇게 짓밟는구나.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그만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라며 황급히 일어나 다급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제 자비조차 사라진 듯한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경멸한 이 늙고 초라한 아비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천벌을 이제부터 내 귀로 직접 듣고 온몸으로 받게 될 것이다. 명심해라. 내 아들 박성준은 오늘부로 없다. 내게 이 세상의 끝을 보여줄 테니.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 강철 같은 목소리로 제가 경고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사돈 내외와 며느리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옅은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웅장했던 한정식 집의 불빛은 저에게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의 밤 공기는 제 몸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한평생의 자부심과 사랑이 산산조각난 그날 밤, 늙은 아비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일주일 후까지 제 낡은 작업실은 저의 요새이자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비밀 기지가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백열등 불빛이 위태롭게 작업실 안을 채웠고 새벽 깊은 시간, 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쇠냄새와 뒤섞여 제 코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거칠게 찢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울렸고 이어지는 라이터 불꽃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연기가 스산하게 피어오르는 듯한 기척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척하고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역설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뼈아픈 교훈, 그것은 바로 정이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낡은 백열등 아래 저는 며칠 밤낮을 새워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류철들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오래된 장부 종이가 부스럭거렸습니다. 묵직하고 뻑뻑한 소리를 내며 오래된 금고가 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어서 바스락거리는 서류 넘기는 소리와 제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공간에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가난한 공장장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아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과거의 진짜 규모를 지녔습니다. 한 지방의 작은 공장은 아들의 기억 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모습일 뿐,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국내 기계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제 진정한 모습을 아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겪으며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경험과 지혜, 그리고 비밀 자금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쌓아두었던 해외 투자 자산과 오래된 금고 속 문서들,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키보드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 와 닿았고 마우스 클릭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복잡한 기계음과 데이터 분석 소리가 저를 에워싸는 가운데 제 얼굴에 냉철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촉망받는 신입사원이라며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저는 이미 아들의 직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며느리감은 병원장 딸의 의사였지만 그 병원의 경영 상태와 주변 경쟁 병원들의 동향까지 제 귀에는 한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듯 저는 냉철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전화 벨소리가 짧게 그러나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드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옛 동료의 놀란 목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저에게 김현수, 자네 맞나? 세상에 자네 살아있었군. 공장 망하고 잠적했다고만 들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냉정하지만 여유로운 목소리로 그러나 그 속에 비정한 결의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네. 오랜만일세, 박 사장. 지금부터 내가 자네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할까 하는데 전화 통화 후 저는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김현수 기계공업의 사장이 아니라 박성준의 아버지다. 이제 아비의 천벌이 무엇인지 저 불효한 자식에게 똑똑히 보여줄 때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며 아들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움직인 작은 손짓 하나하나가 아들의 삶에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세계가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제 귀에 닿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거친 한숨 소리도 섞였습니다. 동료들의 싸늘한 수군거림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병원 복도에서 들리는 불안한 발걸음 소리와 짜증 섞인 목소리, 기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대기업은 갑자기 주요 프로젝트에서 연이어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납품하던 핵심 부품의 품질 문제가 불거지거나 경쟁사와의 계약에서 이상하리만큼 패배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팀에서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업무 실적이 악화되고 상사들의 신뢰도 떨어졌죠.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옥죄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감이 일하는 병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병원 인근에 갑자기 최신 시설을 갖춘 경쟁 병원이 들어섰고 숙련된 의료진들이 하나둘 그 병원으로 이직하는 발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병원의 주요 투자처였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투자를 철회한다는 통보가 냉철하게 날아왔습니다. 병원장은 전전긍긍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며느리감은 부유한 집 딸이라는 자부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거실 안에서 들리는 격렬한 다툼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히스테리컬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당신 왜 이래? 맨날 회사에서 잘리니 많이 우리 집 병원까지 왜 이 모양이냐고. 당신 아버지라도 저주를 퍼부었어. 아들은 내가 뭘 어쨌다고. 다 운이 없는 거야. 당신 집 병원 일은 왜 나한테 지랄인데. 하며 술 취한 듯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에게 짜증과 원망만을 쏟아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행복은 온데간데였고 파편만 남은 불화의 흔적만 그들의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과거 행동이나 관계에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초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섬세하게 들려와 정막을 깼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세련된 정장 차림을 한 저는 이제 감히 누구도 저를 냄새나는 공장장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의 거대한 기업과 병원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을 귀로 확인하며 저는 잊고 있던 옛 자부심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처럼 냉혹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서울의 밤. 아들의 삶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냉혹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며느리는 끝내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잔인한 이별 통보가 아들의 정신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들은 폐인처럼 방에 틀어박혀 연신 술만 마셨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요란하게 나뒹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흐느끼며 중얼거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짧게 울리는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다 운이 없는 거야? 이 빌어먹을 세상이 불공평해. 그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준아, 너 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 잘렸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다. 게다가 너희 장인 병원도 파산 직전이라고 난리인데 다들 이상한 소문이 파다해. 그 모든 배우에 김현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거부라고 하는데 옛날 내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아서 혹시 그 사람이 내 아버지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말은 아들의 머리를 마치 망치로 때린 듯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날 한정식 집에서 제가 했던 마지막 말이 마치 차가운 환청처럼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냉철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내게 이 세상의 끝을 보여줄 테니.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공포와 경악에 찬 목소리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쾅 하고 박차고 나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건물 복도를 울리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과거 제 작업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철거된 건물의 잔해와 낡은 펜스만이 황량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는 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펜스에 매달려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과 쇠 펜스에 매달려 흐느끼는 처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고통스러운 흐느낌이 점차 잦아들고 공허하게 부는 바람 소리가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아들은 낡은 작업실 터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파멸되었고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이제 후회와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해안가 마을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멀리서 작은 공장의 규칙적인 기계음과 망치 소리가 희망차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곳의 허름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겸손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때가 다시 묻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 속에서 저의 그림자를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더듬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은 꿈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난초 분재를 소중히 들고 웃던 저의 온화한 모습, 그리고 한정식 집에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던 저의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이 매일 밤 아들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들른 해안가 작은 마을의 갤러리에서 뜻밖의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현수 갤러리. 그의 놀란 숨소리가 갤러리 안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수많은 난초 분재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앙에 놓인 작품은 아들이 과거 부숴버렸던 난초와 너무나도 닮은, 그러나 훨씬 더 아름답고 굳건해 보이는 분재였습니다. 작품 옆에는 한 문장이 나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가 그 글귀를 음조리는 듯 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희망에서 피어난 불굴의 생명, 아들의 이름으로 바치려 했으나 끝내 외면당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눈물 맺힌 흐느낌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갤러리 안쪽에서 제 차분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성준아. 아들은 경악과 희열,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 흐흡하고 응답했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흐느끼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련한 슬픔과 오랜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성준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식을 향한 따뜻한 가르침이 묻어나왔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재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까지 흑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난초 분재가 놓인 방향을 바라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 난초는 뿌리만 살아있다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뿌리가 썩어버리면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없지. 너는 내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려 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스스로 깨달아야 할 때다. 제가 발길을 돌려 멀어지는 차분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갤러리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난초 잎사귀들이 살랑이며 속삭이는 소리는 고요한 평화 속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의 공장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과 망치 소리가 희망차게 이어졌고 활기 넘치는 갤러리의 소리,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이제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노인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저의 갤러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저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으로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 잎사귀 소리가 다시 한번 섬세하게 들려왔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깊이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내린 천벌은 파멸이 아닌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아들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바다 위를 물들이는 그 시간,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귀에 닿는 백사장을 제가 잔잔한 발소리로 걷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는 모든 풍파를 겪어낸 듯 깊은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짓밟은 대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아비는 복수로 자식을 파멸시키지만 어떤 아비는 그 복수마저도 자식의 인생을 바로잡는 천벌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뿌리가 흔들릴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